자, 거기 보시면 자,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아마 저기 그 숙제로 자, 내준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선생님 어떻게 체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이제 그날 밤 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네모 잡으시고요. 자, 안에 동그라미 잡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신짝 얘기가 나오죠. 고무신짝에 그 중간에다 밑줄 한번 치시고, 첫 번째 줄 중간에 고무신짝. 그 다음에 그 밑에 휙 던졌던 모양이었다. 이것도 밑줄. 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밑줄.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이것도 밑줄. 자, 우리는 자, 미심한 대로 자,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자, 그러나 요거 반드시 체크해 줘야지. 그러나는 늘 체크하고 뒤에가 중요하지. 안에 동그라미 잡고요. 뒤에 밑줄 쳐봐.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자, 그리고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오른쪽 끝에 자, 밑줄 쳐봐.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휙 던져버렸을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 쳐. 밑줄 치고 그 밑에 며칠 뒤라고 있잖아요. 요거 네모 치고 앞에다 장면 전환하세요. 네모 치고 자, 장면 전환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뭘 잡아줘야 되냐면, 자, 봐봐. 여기 서술자가 나거든. 잠깐만요. 이게 안 나오네. 자, 지금 서술자가 나예요. 그럼 나라는 얘기는 이건 1인칭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는 뭐까지 알고 있어야 하냐면 1인칭 시점의 한계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의 한계는 그 두 가지로 봅니다. 바로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 사건의 전모. 이 전모라는 것은 전체 모습이에요. 전체 모습. 사건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한 자, 전모를 자, 쓰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알지 못합니다. 오른쪽 공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인물의 내면을 알지 못하죠. 자, 인물의 내면을 그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한계를 자, 어떻게 극복하냐면, 자, 바로 추측과 요약적 서술이에요. 추측과 요약적 서술. 특히 이런 요약적 서술은 전언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언. 이 전언이라는 것은 들은 이야기야. 들은 이야기. 저 한계를 자, 요걸로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극복 보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다 한다. 자,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거기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우리가 적어봐봐. 요것도 많이 이제 어떤 선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며칠 뒤에 나왔죠?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 자, 아침 네모 잡고요. 자, 누가 등장했니? 오른쪽에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동그라미, 야, 눈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 대사 밑에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자, 어떤 내입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달려나갔고, 자, 아내. 자, 그 지금 사건, 눈이 왔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니?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요거 물결. 그러니까 아내는 기분이 좋아. 그치?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가 쫙 나와요, 이제. 눈이 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들이 밑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갈게. 눈 내린 겨울 아침. 그 네모 쳐져 있는 거 있잖아. 그치? 눈 내린 겨울 아침. 앞에다 장면 전환. 자,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자, 저 낭낭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그냥 좋다는 얘기죠. 오른쪽 끝으로 갈게요. 활짝 개어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배경을 긍정으로 보고 있어? 부정으로 보고 있어?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긍정. 플러스 표시만 딱 해놓으시면 돼요. 플러스 표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좀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자, 소설은 쌤이 뭐라 그랬지? 한 인물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라 그랬어.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갈등 지금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뒤쪽에 이제 갈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우리가 읽어가줘야 돼. 자, 밑에 보시니까 그러나 무언가 빠져있다. 나는 문득 자, 나 동그라미 잡고 고향의 큰 산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다 Y라고 써보세요. 갑자기 큰 산이 떠오릅니다. 큰 산. Y, 그렇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큰 산. 자, 하면서 우리가 거기 밑에 보니까 밑에 세 줄 쫙 보시면 이제 큰 산에 자, 뭐가 나와 있니?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묘사가 쭉 나와 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서 볼 거냐면요.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자, 이렇게 거기서부터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그렇죠? 이거 몇 줄? 하늘이 개어 올라서 몇 줄? 자, 긍정 배경일까 부정 배경일까? 오른쪽 안에 동그라미 잡고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여기다 물결 쳐주면. 아, 그러니까 지금 좋아. 기분이 아주 좋아.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나갔고,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약간의 속도를 좀 줄여도 괜찮아요. 자,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섰고 일손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자, 아마 자긴 뭐야. 자, 뭔데? 나 동그라미 잡고요.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물결. 자, 이제 잘 봐야 돼. 그 밑에 동시에 좀 전에 그 화나던 겨울 아침 동그라미. 긍정이라 동그라미 치는 거야. 겨울 아침이 오른쪽 뭐가 됩니까? 음산한 분위기 세모. 그렇지.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어. 그치? 긍정 배경에서 완전히 부정적인 음산함. 그치? 겨울 분위기 아주 좋았거든요. 심리 아주 괜찮았거든. 여기서 이제 음산함으로 가는 거죠. 자, 이 분위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지? 그걸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 그 분위기. 그 이유가 뭐지? 배경 잡아줬어? 고무신짝이에요. 자,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물결. 완전히 떨고 있었다. 물결. 자, 그럼 보세요. 저기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거기 위에 찾아봐.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온 거야?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 변화.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저기 오른쪽 2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심리 체크한 게 있을 거야.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가 너무나 좋아.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자, 떨고 있었다가 이게 보이죠. 그래서 떨고 있어. 그러니까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니? 특정 인물의 심리가 변화했니? 그럼 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늘 체크해줘야 돼요. 그래야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럼 우린 아직 자, 떨고 있어. 근데 뭐 때문이라고? 고무신짝 때문이라고. 그치? 자, 그 이유까지 떨고 있었다. 자, 고무신짝이었다.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이거 뭐야? 충격이야. 그지? 충격을 받고요.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에 있다가 오른쪽 끝에 공포. 그렇지. 물결 잡으셔야죠. 공포. 그쵸? 자, 그럼 여기선 이런 얘기잖아. 자, 볼게요. 자, 고문신짝. 어떻게, 미신이잖아요. 미신이지, 그지? 고문신짝이, 자, 있으면 이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넘겼어. 다른 집으로 넘겼어? 다른 집으로 넘김. 근데 어떻게 됐니? 다시 돌아옴. 자, 그러면 이 고무신짝의 의미는 뭘까? 넘겼는데 그 다른 집도 똑같이 넘겨서 우리 집까지 온 거야. 자, 무슨 주의? 이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잡아냈어야 돼. 개인주의.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올게. 왜 개인주의인지 쌤이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딱 봐도 어떤 이제 뭐 시골이든 도시든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이거 일제강점기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독재 알 수 없죠. 전쟁 분단 알 수 없죠. 그렇지? 그럼 산업화하고 도시화로 끌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산업 도시화에서 우선 잘 볼게요. 자, 부조리. 자, 현실에서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있으면, 즉 사회적 상황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있어요. 요 얘기를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던져주는 건 아니고 뒤에 한 장 넘기면 보기에 이 얘기가 있죠.
그치? 보기에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자, 부조리 현실에서 사회적 상황, 산업 도시화. 자, 지금 보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묶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좀 섬세하게 좀 나누는 편입니다. 자, 산업화는 반드시 가난에 대한 얘기고요. 보여요? 자, 이게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자, 산업화는 가난이고요. 너무 학원이 가난해 보이지 않냐? 왜 그러지? 아, 어제 선생님이 열어놓고 갔어.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고 갔어.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자, 산업화는 가난에 대한 얘기고요. 자, 도시화는 자, 요게 바로 물질 문명에 대한 얘기야. 자, 선생님은 여기서 도시화로 끌고 갈게요. 하지만 같이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설명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요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도시화로 끌고 갑니다. 자, 도시화는 철저하게 물질 문명이거든요. 이 물질 문명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현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에요. 그럼 어떤 게 부조리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자, 첫 번째. 자, 당연히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혹은 뭐 황금만능주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긴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유대, 연대, 공동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치?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파괴성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에 사람도 돈으로 봅니다. 정신적인 가치도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비인간성. 그죠? 비인간성이 또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해야 안 해요. 소통 안 해요.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 진실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없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조리잖아요. 이 부조리.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작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즉 작가가 지향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보여주면서 아니야, 정신적 가치가 더 좋아, 그치? 그 다음에 전통이 더 좋아, 자연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향하는 건 주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연대, 공동체 이런 게 좋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인간성 아니 휴머니즘이 좋아. 이것도 적어줄까? 이건 뭐 여러분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자,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주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게 좀 낫겠다. 이거 좀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 좀 좋을 수 있어. 자, 지향하는 거. 자, 그럼 보면 물질 뭐 정신적 가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반대가 바로 뭐야? 그렇지, 전통. 자, 그다음 문명의 반대가 자연.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 이거 파괴성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 자, 그 다음에 연대. 자, 공동체. 혹은 공동회가 아니고 공동체. 조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비인간성 나왔어요. 자, 뭐죠?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휴머니즘. 자, 소통이 안 돼요. 자, 인간관계 안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머니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가는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 우리 어디냐면 28, 29. 괜찮아, 쌤 찍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
찍고 있으니까. 자, 됐죠? 자, 요런 거 우리가.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던져준단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신이 돌아서 왔다는 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고무신이 뭐 무슨 다이아가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우리가 가주시면 돼. 자, 그러면 보기 먼저 한번 볼게요. 3번. 30페이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자, 도시화 눈에 보여야 되고요. 자, 오른쪽 끝에 도시 보여야 되고요. 자, 공동체 이익보다, 그러죠. 공동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이야. 개인의 이익 우리가 세모 잡으시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개인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은 지향인 거야. 남을 배려하지 않고요. 자신의 안위, 요거 세모. 이거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미신. 자, 그러면 돌아오셔서 1번 문제부터 한번 자, 제껴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보면요. 자, 1번의 동그라미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몇 인칭을 묻는 거야? 3인칭을 묻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지적 서술자를 묻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게 바로 어떤 거야? 5번이잖아요. 추측을 포함한 자, 요약적 진술로. 그치? 추측 밑줄 잡고요. 자, 요약적 진술 밑줄 잡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당연하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1인칭 시점의 한계. 그치?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볼까?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해. 자, 객관적 밑줄 쳐보세요. 이 객관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관찰자 시점을 묻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을 묻는 겁니다. 관찰자 시점을 묻는 거예요.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하고 있다. 그러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다 살펴. 비판이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인물을 비판하고 있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어디선 비판한 인물은 없습니다. 자, 넘겨요. 자, 2번 보니까. 자,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눈 내린 겨울 아침 보니까 정답은 이거 2번으로 가셔야 돼요. 밝은 분위기가 자, 안에 자, 불안감으로 자, 이렇게 가고 있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판 볼까? 그렇게 한번 가볼까? 자, 보세요. 소설의 3요소가 자, 주제, 구성, 문체였죠. 그죠?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야. 자, 구성 요소의 3요소가 자, 인물, 배경, 사건. 물론 선생님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배경, 사건, 인물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얘기할 때. 왜냐면 배경이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고 그 안에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출제 요소가 배경에 대한 출제 요소는 어떻게 나오냐면 배경이 있니 없니를 묻습니다. 배경이 있니 없니를 묻고요. 자, 혹은 이 배경이 묘사를 했니 안 했니를 묻고요. 그러니까 묘사를 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배경을 체크해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저렇게 선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뭘 묻냐면요. 저 배경의 기능 역할을 물어요. 이 기능 역할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적으면서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볍게 적어봐. 적으면서. 자, 첫 번째는 인물의 심리입니다. 심리. 이것은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맥락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는 늘 우리가 물결치면서 보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편성에서, 그렇죠? 그 장면이, 즉, 배경이 부정이면 심리도 부정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건 전개에 관련돼서 물어요. 사건 전개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건 전개에 대해서. 사건 전개에서 물 때는 우리가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갈등이 심화되니 아니면 해소를 나타내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 역할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저게 출제 요소야. 배경에 대한 출제 요소.
배경에 대한 출제 요소. 특히 저게 우리가 플러스하면 저 배경만 잘 체크해 놓으면 자, 인물 제시가 어떻게 되니? 자, 아니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 개입이 있니 없니까지도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저 사건 전개에서 갈등이 심하나 해소를 보통 암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되게 힘들어요. 여기 주인공이 되게 갈등을 힘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배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하늘에 구름이 열려서 자,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난다면 그치?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갈등 해소를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 우리가 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봐도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면 갑자기 비가 딱 멈추고 말이지. 햇빛이 쫙 펼쳐지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밝은 분위기가 자, 뭐가 나와요? 불안감.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인물의 심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3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왜 그런지 볼까?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자,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으세요. 그럼 앞에가 뭐야? 텍스트. 그럼 일치성을 살펴보라 그랬지. 앞에서 일치성을 살펴보고 자, 뒤에는 보기와의 연관성. 자, 그냥 단어만 있어도 돼요. 그 보기와의 연관성이 뭐야? 남을 배려. 그렇죠? 이게 바로 보기. 자, 그럼 칠판 봐. 자, 여기 이제 텍스트가 있고요. 자, 텍스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치성, 선지 보면 여기가 텍스트 파트가 여기서 나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일치성을 먼저 살펴봐 줘야지. 일치성을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관성. 보통 소설에서는 여기 있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기가 이렇게 선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끊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아내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나오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여기에도 이제 보기에도 남을 배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이 어디 있냐면 남을 배려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기에 남을 배려.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여기 보기에도 여기 선지에도 남을 배려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대응성을 살펴보라 그랬지. 세 번째가 대응성이야. 대응성. 그러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 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을 배려할 때 내가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 뭐 이런 거 비추어. 그럼 이게 바로 남을 배려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대응성에서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자, 몇 번의 사고 과정이야? 요거 일치성 맞는지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연관성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살펴봤다고 대응성까지. 그러니까 세 번의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나오고 3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예측하면서 그러면 요거 요 흐름으로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끊어서 그 핵심들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물 한 잔 먹고 오셔도 괜찮고 자, 31페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조선의 소설, 그 다음에 영웅, 가정, 애정, 자, 풍자 소설, 자, 요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선생님 많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쓰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설명은 선생님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녹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미룰게요. 그거 좀 미루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거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20초 쉬세요. 20초. 지울 동안. 자,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고전 소설이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고전 소설은 재밌게도 오답 베스트 5로 들어가요. 오답 베스트 5에 늘 들어가는 게 바로 고전 소설이에요. 특히 그 오답 베스트 5 중에 어떤 거냐면요. 자, 첫 번째는 일치 문제예요. 일치 문제. 얘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오답 베스트 5에. 일치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근데 뭐 보기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치 문제와 바로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런데 저 일치 문제는 아이들이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거든요.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투자하는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저거 틀려버리는 거야. 저게 가장 큰 문제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평가원의 의도는 뭘까? 여러분들 발목 잡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오답 베스트로 일치 문제는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자성어는 뭐 그렇다 쳐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이 인수해서 바로 드릴 거예요. 사자성어는 따로 묶어서 중요한 거는. 자, 일치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지금 현대소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는 연습을 했는가? 출제의 요소는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서술자 개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일치 문제를 잡아내시면 남들 2점 틀릴 때 여러분들은 4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늘 오답 베스트. 근데 고전소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고전소설 되게 많이 선생님이 실었어요. 연습해보자! 옛날에는 뒤에 저기 예를 들어서 50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작년 교재에는 50페이지부터 한 3개 더 실었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프린트로 주고 풀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다 다 실어버렸어 내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질 겁니다. 근데 내가 장담할게요.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제 고전 시간 선생님이 또 이제 이거 나가잖아요. 또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나가요. 그거 2번 풀고 2주에 한 번씩 나갔고 그거 딱 2번 풀면 이제 9월 평가원 이제 보시게 돼요. 물론 이제 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음 주 원서 접수는 아니지만 뭐 9월 첫 주지만 그 전에 또 수시 때 또 정신 없을 거야. 수시 원서 때문에 그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렇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질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먼저 요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어. 자, 왜 고전 소설이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현대 소설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현대 소설보다 고전 소설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전 소설의 주제는 얼추 정해져 있고요. 근데 현대 소설은 주제가 너무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현대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 그럼 일제, 분단 전쟁, 그다음에 독재, 그다음에 산업화와 독시화 5가지.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모르죠. 근데 고전 소설은 딱 4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은 철저하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야.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야. 선생님 아마 고전 소설 처음 듣는 친구도 많을 거야. 자, 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거예요. 자, 거기 제목이 뭐예요? 조선의 소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자, 선생님 쓸 시간 드릴게요. 자, 고전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조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 그럼 당연히 조선의 가치관이 반영이 될 거야. 그럼 기본적인 조선의 가치관이 뭐예요?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 이해해야 할 유교적 가치관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분제도예요.
이 신분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요. 애정소설을 볼 거예요. 이 애정소설에서 우리는 혼사장애라는 갈등을 이해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부장제가 있거든요. 자, 가부장제를 통해서 처첩간의 갈등, 즉 가정사 소설을 이해할 거예요. 처와 첩의 갈등.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대주의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죠? 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웅군담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영웅군담이 나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사실은. 영웅군담. 자, 그러면 어떤 나라를 긍정으로 보냐면, 자, 송나라하고 명나라를 무조건 긍정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한족이거든.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걸 우리가 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방이 이제 한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죠. 그리고 그게 한 500년 이상을 가요.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물론 한나라보다 먼저 통일한 나라가 있었죠. 저 앞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있잖아요. 요 얘기 왜 하냐면 이해하시라고. 이게 진나라거든요. 진. 그래서 이 진나라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나. 그러니까 통일왕국. 그 통일된 거, 통일되고, 그 마지막에 통일된 게 송나라, 명나라란 말이에요. 한족이에요. 한나라. 한족. 그러면, 선생님, 청나라는요? 얘네는 선비족이잖아요. 스스로 이제 선비. 원래는 여진이었죠. 그러니까 뭐 한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긍정으로 보고요. 그럼 영웅군담 소설에서 거기 주인공은 다 어느 나라? 명나라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본질이니까. 근데 송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소설이니까 송나라, 명나라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 막 도와주러 갑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오랑캐인 거예요. 다 적인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무슨 이런 거 있으면 또 토번, 가달, 이런 나라들 있거든요. 이런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토번이 뭔데? 티읕비읕, 중국 변방에 티벳.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면 다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전체 흐름을 우리가 끌고 가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3. 조선의 소설. 자, 선생님은 영웅, 가정, 자, 애정, 그 다음에 풍자소설. 선생님은 소설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4가지로 나눠요. 자, 고전소설의 자, 주요 특징. 자, 거기 보시면, 개념 볼까? 자, 영웅이란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말이 중요해. 미쳤죠? 비범, 이 말이 중요해. 비범. 이 비범이 무슨 뜻이냐면 평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평범하지 않다, 비범, 평범하지 않다. 자, 밑에 밑줄 치세요. 초월적 인물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능력을 뛰어넘는, 자, 여기 밑줄 쳐. 그러니까 비범과 초월은 같은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초월이란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초사이아인. 그래서 이런 거 들어봤지? 초사이아인. 그 초가 바로 초월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가령, 자, 밑줄 쳐. 하늘의 선녀나 용왕, 이거 밑줄. 자, 이런 애들이 바로 초월적 인물인 거예요. 자, 기억하자. 고전소설, 보통 누가 쓴 거야? 대부분 사대부가 썼지. 그럼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가지고 있냐면, 이건 철저하게 유교적으로 끌고 왔잖아요. 당연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도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왕, 그 다음에 옥황상제, 용공, 이거 다 도교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해서 신선처럼 살려고 하는 거. 죽어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회라는 불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들이. 자,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주로 인간이 사는 지상계와 천상이나 용궁과 같은 초월계로 공간을 이원한. 밑줄. 천상이나 용궁과 같은 초월계로 공간을 이원한. 자, 영웅군담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칠판 봐요. 자,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관성이 있니 없니 이걸 늘 물어봅니다. 늘 3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3점짜리 문제로 거기다 적으세요. 자,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관성의 유무를 묻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늘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군담 이야기할 때 아주 자세하게 끌고 가줄 거예요, 쌤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관성을 묻는다. 자, 밑에 우리가 보면 저기 그거 볼까? 자, 선지 나온 거 볼까? 인물의 특성을 과장한 것은 영웅성 부각,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초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 자, 초월적이랑 똑같은 말. 자, 초월적이랑 똑같은 말은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지? 비현실적. 그렇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뭐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전기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말. 이게 나왔을 때 아이들이 되게 당황했어. 환상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자, 아이들이, 분명히 전기적만 잡아냈어도 충분히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꿈은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꿈은? 비현실적이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비현실적이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자, 밑에 우리가 저기 보세요.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서 섬돌에 올랐으며 십시오!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자, 모친 동그라미 엄마예요. 왈칵 뛰어나서며. 자, 시간 드립니다. 요거 읽어보시면서 초월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시작. 그 대사들 보면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괜찮아. 밑줄 안 쳐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쭉 훑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어머니 나를 낳고 밑줄 쳐 초칠일 안에 죽었으리. 지금 죽었는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기적, 초월적, 환상적,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해가죠? 뭐 죽었는데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사 볼까요? 자,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그지? 자, 부인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울며 말하기를 뭐니? 난 사실 죽었어. 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전기성, 초월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죽은 사람이죠. 심청전입니다. 자, 넘겨. 이 심청전이 좀 되게 웃긴 게 심청전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의외로 없어요. 지금 저기 뭐 디즈니사에서 심청이를 뭐 만든다 안 만든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옛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심청이는 원래 용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심청이가 물에 빠졌을 때 용왕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자기 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용왕의 딸이었는데 그 용궁의 법도를 어깁니다. 용궁의 법도. 근데 너무 웃기잖아. 용왕의 딸이란 얘기는 용왕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용이죠. 그래서 용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이도 사실은 전생에 파충류? 양서류? 뭐 어떻게 해야 돼? 좀 이제 용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 용궁의 법도를 어겨요. 그 법도를 어긴 게 뭐냐면 용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심청이가 밖이 궁금해서 용궁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그 석가모니처럼 나가서 거기에 굶어 죽기 직전에 한 어떤 인물을 보고 자, 어떤 뭐 음식을 줘요. 그래서 쫓겨나죠.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애도 쫓겨나. 그 받아 먹은 애가 나중에 신봉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거죠. 다음 생, 그 현세에서. 그리고 나서 신봉사의 딸로 이제 심청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장치들인 거예요. 주인공이 훨씬 더 빛나 보이게 하려면 최대한 얘가 겪을 수 있는 힘든 것들을 전부 다 요소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장치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심청이를 낳다가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예뻐 엄마가. 그래가지고 달나라 선녀가 됩니다. 달나라 선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선녀가 바로 뭐냐면 옥황상제의 첩이 돼요.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첩이 오니까 이 용왕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아니다. 요거를 지금 풀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론 강의를 하고 풀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 쉴게요. 시간이 애매하다. 자 잠깐 쉴게.